자, 그러면 142페이지를 보세요. 동산과 부동산 나와 있고, 부동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다? 부동산이다. 그렇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개수 나중에 보면 되고, 토지의 정착물 위에 보면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같이 거래관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물건이다. 그러나 판잣집이라든지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이 뭐냐면 가식, 잠정적으로 심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묘목 얘기하는 거예요. 묘목 얘기하는 거예요. 묘목 같은 거는 뭐예요? 옮기려고만 심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동산이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판잣집도 마찬가지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는 기계 등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건물, 민법상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나와 있고, 옆에 수목. 원칙적으로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을 한 경우나 명인 반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나와 있죠. 미분류의 과실, 사과, 수목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아니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나와 있죠. 농작물, 토지에 경작되는 농작물은 원래 토지의 일부다. 원래는. 다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면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 취급되는데,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경작된 농작물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으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판례는 아무런 권한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라도 명인 방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 누구 거? 경작자 소유. 나와 있죠. 그래서 성숙한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다. 명인 방법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심은 사람 거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동산. 부동산 외의 물건은 뭐다? 동산인데.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가 또 문제냐면, 자, 자동차나 항공기나 선박이나 건설기계, 중장비,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토지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자동차가 누구 건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봐야죠. 자동차 등록원부를 봐야죠. 그쵸? 우리가 부동산이 누구 건지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등기부를 보듯이 자동차의 소유권은 점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등록원부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항공기는 원래 등록을 하고요. 선박은 등기예요, 원래. 선박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항공기는 등록을 하고 선박은 등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뭐 건설기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원래는. 동산인데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건 법적인 취급은 부동산하고 똑같이 해줘요, 부동산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부동산에 준한다 해서 준부동산 혹은 뭐 의제 부동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부동산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차 사죠, 세차? 세차 살 때 할부 사죠? 할부 사면 캐피탈사나 뭐 카드회사가 자동차 등록본부에다가 질권 설정할까, 저당권 설정할까? 저당권 설정해요. 자동차에는 저당권 설정해요. 원래는 질권 설정한 게 맞지, 동산이니까. 근데 이건 뭐가 어쩌고 부동산에 준해서 부동산하고 똑같이 취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도 저당권 설정하고 항공기도 저당권 설정하고 자동차도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원래 동산이지만 법적인 취급은 부동산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다. 그래서 어디 나오죠?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어 법률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나와 있죠? 그거 정도만 주의하면 되고, 나머지는 볼 게 없고, 뒤로 넘어가서 주물과 종물 나오는데, 자, 주물, 종물 이론. 자, 말 그대로예요. 주물, 종물. 주된 물건, 종된 물건이라는 얘기인데, 주된 물건, 종된 물건. 종물이 뭐냐면, 주물의 상용의 공화규형. 주물의 뭐에? 상용. 상용이란 뭐냐면 항시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주물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 그래서 종물이란 주물의 상용, 즉 항시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걸 우리는 종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배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젖을 노가 있어야지. 배는 주물, 노는 뭐예요? 종물. 그 다음에 횟집이 있으면 앞에 수족관이 있겠죠? 횟집은 주물, 수족관은 뭐예요? 종물이에요. 그래서 종물이란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함으로써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걸 종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횟집과 수족관 뭐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그 같은 경우는 주물, 종물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원래 주물 소유자, 종물 소유자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물의 경제 효용을 높인다고 했죠 아까. 자, 그러면 호텔이나 여관에 가면 TV 냉장고 있죠? 그건 종물일까 아닐까? TV 냉장고는 호텔의 여관 자체의 경제 효용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죠. 따라서 그건 종물이 아니다라요. 한마디로 해서. 자, 일단 좀 보자고요. 의의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상용이란 항시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시킨 다른 물건을 뭐라 한다? 종물이라 한다. 종물의 요건, 일단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것이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옆에 보면 주물, 종물 인정한 거 나와서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뭐 주유소와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옛날 판례인데 백화점과 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기. 옛날 판례. 그럼 나왔나? 두 번째 이유가 백화점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 설비 있죠. 옛날에 뭐예요? 이거. 교환 부를 때 이거. 이거 돌리는 거 이거. 돌려가지고 이거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그거 옛날 판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그랬다. 옛날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 종물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했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거 나중에. 자, 그러면 내가 배를 팔았어요. 배를. 그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노도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그게 그 얘기잖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근데 내가 배를 팔면서 노는 안 줄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내 맘이잖아. 계약하기 나름이잖아. 그러니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을 우리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임의규정.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라도 되고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팔면 특별한 얘기 없으면 노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했잖아. 그렇죠. 특별한 얘기 없으면 줘야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우스갯소리. 우리 법대에서 하는 얘기예요. 개장수 얘기하잖아. 개장수가 개를 판다. 그렇죠? 근데 개 밥그릇이 고려청자다. 개장수가 저기서 개를 팔고 있는데요. 보니까 밥그릇이 고려청자야. 그렇죠? 을이 개 산다. 똥개야 이거 샀어. 샀죠? 을이 사면서 뭐라 하면 샀죠? 개 밥그릇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개를 하면서 개 밥그릇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장수는 개 밥그릇 줘야 돼 말아야 돼? 자, 아까 뭐라 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그 얘기야 지금. 만약에 저 개 밥그릇이 종물이라면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종물이 아니라면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지. 그럼 개 밥그릇은 개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거야? 개의 상용에 공하게 한 거야? 아니지. 개 목걸이는 종물이 아니야. 개 목걸이는 종물이지. 목걸이는. 근데 개 밥그릇은 종물이 아니니까 개장수는 개 밥그릇 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만약에 이제. 저게 만약에 종물이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좀 종물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이게 주물 종물이론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저 종물이라면 아무 얘기 없어도 당연히 개 밥그릇 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개장수는 저렇게 돈 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개 목걸이가 황금이야. 황금. 뭐 줘야 돼 말아야 돼? 개 팔았어. 근데 개 목걸이가 황금으로 돼 있어.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 그것도 당연히 종물이니까. 아, 개 목걸이는 개 상용에 공하게 개 목걸이 안 누르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죠. 아무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원물과 과시 나오는데 자
원물이 있고 원물로 수치되는 걸 좀 과시라고 하는데 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의 물건이 있고 원물로부터 추출되는 것을 과시라고 하는데 과시는 두 가지여서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어요. 이때 천연과실은 뭐고 법정과실은 뭐냐? 이때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용도에 따라 수출되는 것. 물건의 용도에 따라 수출되는 것은 천연과실이에요. 물건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죠. 젖소가 있으면 뭐가 나와? 우유 나오겠지. 젖소는 원물, 우유는 천연과실. 그렇죠? 돼지가 있으면 돼지 새끼 나오겠죠? 돼지는 원물, 돼지 새끼는 뭐예요? 천연과실. 개가 있으니까 개가 강아지 낳죠? 강아지가 뭐예요?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개가 강아지를 낳든지 말이 망아지를 낳든지 전부 다 뭐예요? 천연과실이에요. 닭이 병아리를 낳든 병아리 알을 낳겠지. 계란을 낳아도 그것도 천연과실이고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 뭐냐면 물건의 사용대가를 뭐냐면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임, 임대료, 지료.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라고 하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이라고 하고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물 내 거 아니죠. 나 임차인이야. 이 건물 사용대가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그건 뭐예요? 물건의 사용대가죠. 차임,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 지료 이런 것들을 법정과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치되는 것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는 뭐냐면 법정과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자, 어디 나오죠? 146페이지에 보면 천연과실의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치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한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 뭐 열매라든지 우유, 가축의 새끼 이런 것들이다. 귀속,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갑소유에 개를 팔았어요. 5월 1일 날 갑과 을은 개를 팔기로 하고 애들 우니까 5월 30일 날 몰래 만나서 주기로 했어요. 근데 5월 15일 날 5월 30일 날 주고 돈 받기로 했어요. 근데 5월 15일 날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저 강아지는 누구 거예요? 갑과 을은 5월 1일 날 개 팔기로 계약했죠. 그래 5월 30일 날 개 주기로 했죠. 돈도 5월 30일 받고. 근데 중간인 5월 15일 날 개가 강아지를 낳아버린 거죠. 그럼 강아지는 누구 거냐 이거죠. 누구 거예요? 갑 거. 뭐라고 했어 법에? 이거 뭐야? 천연과실이죠.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수취할 때 권리자에게 계속한다고 했죠. 강아지가 나왔을 때에 저 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동산물권이니까 물권에 풀어서 인도 안 했잖아 아직. 인도해야지. 소유자 안 바뀌었잖아. 갑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누구 거다? 갑 거다. 물론 그러면 갑과 을이 이럴 수는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할 때에 야 강아지 개가 임신했으니까 강아지 나면 너 가져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지? 그 옆에 법정과실. 법정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금전 소비대차의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나와 있죠?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뭔 소리냐면 갑소유의 건물에 을은 임차인인데 매달 30일 월세 100만 원 내야 돼요. 매달 30일 날 월세 100만 원 내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15일 날 팔았어. 팔고 이 계약을 승계해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100만 원 누구 줘야 되니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쵸? 누구 줘야 돼? 써 있잖아.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고. 반 땅. 그렇지. 얘가 보름 동안 얘가 소유자고 보름 동안 얘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보름 동안 얘 물건 쓰고 보름 동안 얘 물건 쓰니까 반 땅 해야지 당연히. 그거 말하라고 해?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한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8일, 얘 3분의 1, 4분의 1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존속기간 일수에 비례하는 거지 뭐. 알겠죠? 뭔 얘기인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팔면서 야 임대료 너 가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100만 원 더 가져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임의 규정이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출되는 건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를 받는 건 법정과실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출되는 천연과실은 그것이 수취할 때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존속기간 인수에 비례한다. 그럼 내 월급 과실이 아니야. 내 월급 받죠? 내 월급은 과실이 아니야. 천연과실이야, 부정과실이야? 과실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과실이란 물건의 사용대가, 물건의 용법이에요. 나 물건이야? 나는 권리 주체야. 난 권리 객체가 아니야. 그렇죠? 나는 물건이 아니지. 만약에 내 임금이 과실이라고 하면 내가 물건이 돼야지.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니다. 배당금, 주식의 배당금 과실이 아니야. 주식이 있으면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거 과실이 아니야. 주식의 사용대가야 그게? 아니죠. 그건 가치에 불과하죠. 따라서 배당금도 과실이 아니에요. 그건 주식 빌려가지고 써가지고 뭐 주는 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권리의 변동 157페이지 보자. 자,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듯이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도 생기고 중간에 바뀌고 마지막에 없어져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자, 민법은 법률관계죠? 법률관계고 권리의무관계라고 했잖아. 권리의무관계. 결국 민법은 권리관계예요. 권리관계. 자, 그럼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경, 어떻게 소멸하냐? 권리의 발생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져요. 이전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있어요. 변경은 뭐 잘 안 나오는데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내용의 변경 다시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 소멸은 이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이게 있는데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이것밖에 안 물어봐. 솔직한 말로. 자, 권리의 발생은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다? 승계 취득이 있다. 그럼 원시란 건 뭐예요? 원시. 없던 게 생겼다. 처음으로 생겼다. 처음으로 승계가 뭐예요? 승계받는다. 이어받는다. 즉, 그 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으로 생긴 건 뭐예요? 원시취득이고 승계취득은 그 전에 있던 권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어받은 거예요. 세상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긴 건 원시취득이고 앞에 권리를 이어받은 건 뭐예요? 승계취득이에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갑이 지 땅에다가 건물 졌어요. 갑이 자기 땅에다 뭐 했어요? 건물은 세상에 있어서 없었어? 없었다가 갑이 졌죠? 그럼 저거 누구 거야? 갑 거. 그러면 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한테 처음으로 생겼죠? 뭐예요? 원시취득이에요. 그래서 전 사람의 권리를 기반하지 않고 처음으로 생긴 걸 원시취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저걸 이어받는다고 돼 있죠? 이어받는데 거긴 다시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전의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설정의 승계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이때 이전의 승계는 전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걸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그대로 이어받는 거. 설정의 승계는 그 사람의 권리의 일부만을 이어받는 거예요. 일부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걸 설정적 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갑이 건물을 었으면 저 건물은 누구 거? 갑 거. 갑이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원시 취득했네요. 갑이 을한테 팔아요. 등기 넘어가죠? 그럼 을은 권리가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권리의 발생인데 세상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긴 거야? 이어받은 거야? 이어받았으니까 뭐예요? 승계취득이고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뭐냐면 이전적 승계예요.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근데 갑이 건물을 진 다음에 병한테 돈이 없어서 돈 빌리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어떻게 한다고 해? 설정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쵸? 한다고 하잖아. 둘 다 설정이야. 전세권도 설정한다고 하라고 저당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설정한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봐.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합시다. 전세권 설정합시다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혹은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 병이 만약에 이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건물을 누가 써 이제부터? 병이 쓰잖아. 원래는 갑권이가 갑이 쓰는 건데 병이 쓰잖아 이제부터. 그럼 이용 가치를 이어받은 거죠 얘가. 그쵸? 이용 가치를. 그래서 그런 말하면 설정을 생겨라. 원래 소유권은 그걸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어받은 거지. 수익 처분권은 아니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제한물권, 뭐 지상권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해요, 유치권 설정이 아니지. 뭐 질권 설정해요. 다 뭐예요? 설정적 승계. 근데 가끔씩 용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내가 우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은행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은행은 저당권자야, 저당권 설정자야? 저당권자예요. 권리자의 줄임말이 권자예요.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야? 은행이야, 나야? 은행이지. 그러니까 저당권을 갖고 있는 저당권자라고. 내가 제공했죠?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설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다가 내가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지상권 설정자고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상권자라고. 은행은 저당권자예요. 권자. 권리자의 줄임말이에요. 권자가 원래.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전세권자고 얘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설정 승계고 쉬워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는 뭐냐면 하나의 법률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의 권리만 이어받는 걸 우리는 특정 승계라고 하고 포괄 승계는 하나의 법률을 원인으로 해서 포괄 여러 개의 권리를 이어받는 걸 포괄 승계라고 하는데 포괄 승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상속하고 합병. 이것만 포괄 승계예요. 상속하고 합병만. 자 보세요. 갑이 건물을 지면 갑은 건물을 원시 취득했네요.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죠? 그럼 을은 건물에 승계 취득을 했고 그 중에 이전 승계고 뭐만? 건물만 받았어요. 그쵸? 하나만 특정한 건물만 받았죠? 특정 승계예요. 근데 갑이 죽었어요. 갑이 죽었어요. 상속인 병이 있네요. 그럼 죽는 순간 토지건 건물이건 모든 재산이 얘한테 상속돼 안 돼? 되죠? 그럼 얘한테는 권리가 어떻게 했어? 생겼잖아. 발생했고. 그쵸? 사망이란 하나의 원인에서 그대로 다 받았죠. 이전 승계. 그대로 받았잖아. 승계 취득이잖아. 이전 받았어요. 승계 취득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받았어요. 이전 승계고. 사망이란 하나의 법률 원인에서 토지, 건물, 몽땅 다 포괄적으로 이어받았잖아. 포괄 승계.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해가지고 다음 카카오가 되잖아요. 그럼 다음의 모든 재산과 카카오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돼요? 합해져 버리죠? 한마디로 해서. 포괄 승계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포괄.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은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이거 양적 변경, 질적 변경 이건 잠깐 얘기하면 갑이 5층짜리 건물 줬어요. 간단하죠. 갑이 5층짜리 건물을 지면 갑은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원시 취득했어요. 나중에 6층으로 증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이 늘었다. 양적 변경. 양이 늘었잖아. 아니면 이 건물이 수용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용당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수용 보상금 나오겠지? 그럼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 보상금으로. 질적 변경.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쵸? 건물을 증축하면 양이 늘어난 거잖아. 양적 변경이 보고. 건물이 수용당했으면 돈 나올 테니까 질적 변경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돈으로 바뀌었으니까 건물이. 간단한 거예요. 작용의 변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하나 가르쳐주면 그거죠. 저당권 순위 승진. 원래 두 개인데 요거 하나만 일단 가르쳐줄게요. 저당권에서의 순위 승진의 원칙.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 1번 저당권을 갖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저당권자가 2명이죠. 근데 얘가 돈 갚았어. 그래서 이거 소멸했어. 그럼 2순위 뭐가 돼요? 1순위 되죠. 원래는 이거 경매할 때 몇 순위로 받아? 2순위로 받아야 되는데 돈 갚아보면 2순위가 1순위가 돼 보이죠? 이걸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고 이건 작용의 변경이다. 원래 2순위로 받는 게 뭘로?
1순위로 가게 되고 작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 절대어 소멸, 상대어 소멸. 이거 별것도 없죠. 갑이 건물 졌다. 건물을 원시 취득했다. 벼락 맞아 불탔다. 소유권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졌죠, 세상에서. 뭐예요? 절대적 소멸. 을한테 팔았다. 을의 입장에서는 발생이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소멸. 절대적 없어진 건 상대적 없어진 거는 상대적 소멸. 그거예요. 보시면 되죠.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결국 원시취득만 하면 돼요. 원시취득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전처럼 이제 건물의 신축, 나중에 보면 취득시효, 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정,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전부 다 이제 원시취득인데 그건 얘들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면 그걸 이해하면 아 당연하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권리 159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요건 나오는데 그건 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뭐. 뭐라 하냐면 법은 요건 효과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법은 요건 효과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법률 요건 그러는데 자 보자고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하였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하였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손해를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하게 손해 발생. 그럼 손해 배상.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건 효과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고의, 과실, 위법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법률 요건을 이룬 개개의 사실을 이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크게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시험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10년에 한 번도 잘 안 나와 사실은.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는데 용태는 뭐고 사건은 뭐냐 할 때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되어 있으면 용태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과 관련 있으면 뭐예요? 용태. 내 머릿속의 생각과 관련이 없으면 뭐냐면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신작용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용태와 사건이 나눠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차를 300에 팔래요. 뭐예요? 내 차를 300에 팔래나 뭐예요? 용태죠? 내 머릿속에 생각이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건 용태고 내가 지나가다가 차에 쳤어요. 뭐예요? 사건. 내가 자해 공갈단이 아닌 이상 차에 받을 일이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가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지. 그런 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련된 건 용태, 관련 없는 건 사건. 여기 뭐 적법행위, 위법행위 있고 뭐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 나와요. 범준행위하고 준범준행위.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때 법률행위는 뭐고 준법률행위는 뭐냐 할 때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법률행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근데 거기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고 계약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는데 서로 이해가 충돌되고 합동행위는 단체 설립행위로서 이해가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행위란 뭐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예컨대 갑과 을이 니 차 얼마? 300 오케이.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했죠. 의사합치가 있어. 계약을 성립했죠? 그럼 300에 사고 300 주고 차 줘야 될 권리의무 있어 없어? 있죠. 250이면 250이 되버리고 300이면 300이 되는 거죠. 의사표의 내용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권리의무가 발생하죠. 그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근데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어떻게 한다? 준한다.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그 효과는 법의 규정에 관한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관념의 통지를 사실의 통지라고 하는데 준법률에는 두 개가 있다고 감정의 표시도 있긴 있는데 감정의 표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와 뭐가 있냐면 관념의 통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의사의 통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의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각종 최고권이에요. 최고, 촉구권. 그러니까 무권들은 최고고 제한 능력 촉구인데 배웠어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그렇죠.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그렇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는 걔한테 능력자가 되지 않은 법정 대리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어떻게 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것을 본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효과가 어떻게 됐어? 법의 규정에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각종 최고나 촉구권을 우리는 의사의 통지다.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나 이거 물어보는 거. 이런 거 갖다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는 다른 말로 사실의 통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이미 결과를 발생했고 그걸 알려주는 게 불가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원총회 서입 통지. 각종 통지예요. 아니면 채권 양도 통지. 우리가 저번 진도할 때 잘 빼놓긴 했는데 우리가 사원총회 하죠? 사원총회 할 때는 일주일 전에 발하라고 돼 있어요. 일주일 전에 사원총회 한다고 발하라고 사원들한테 얘기해줘라 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원총회 이미 결정됐어 안 됐어? 일단 결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거잖아. 이미 결정됐어 안 됐어? 사원총회는 됐고 그 전에 알려주는 거잖아. 결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다. 그래서 사실의 통지 혹은 관여의 통지라고 하는데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 이미 결정된 것을. 아니면 채권 양도 통지도 마찬가지인데 갑이 A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채권도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채권 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을 거리는 걸 얘한테 채권 넘기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채권자야? 갑이 을한테 채권 넘겼잖아. 누가 채권자야? 을이죠? 그럼 얘는 채권 양도된 거 알아 몰라 이반대로. 모르니까 얘한테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하면 통지해줘요. 야, 나 채권 넘겼으니까 을한테 줘. 통지해준다고. 그러면 채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간 사실을 알려주는 게 불과한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뭐냐면 관념의 통지 혹은 사실의 통지라고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알면 돼요. 다 필요 없어, 한마디로 해서. 이거 가지고 뭐 쓸데없이 할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거기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법률사실에서 용태가 있고 첫째 외부적 용태에서 기억의 적법행위에서 A번 법률행위가 있고 B번에 준법률행위 나왔는데 준법률행위에서 보면 세 번째 줄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최고권, 거절권, 관념의 통지, 사원총회 서입 통지, 채권 양도의 통지 나와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법률행위 일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법률행위 의 저번 시간에 했지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한 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그거고 법률행위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 하나의 의사표시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건 단독행위고 두 개 이상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건 계약이나 합동인데 이해가 충돌되는 건 계약이고 충돌이 없는 건 합동이다.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의 차이점은 상대방한테 도달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즉 상대방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취소는 단독행위인데 집에 앉아서 취소야 라고 외치면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이다. 그래서 모든 단독행위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 없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세 개밖에 없어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것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가로에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나와 있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나오는데, 자. 요식, 형식을 요하는 행위, 불요식, 형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러면 모든 법률행위는 요식행위,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모든 법률행위는 계약, 쉽게 말해서 계약은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야 돼? 내가 우유 하나 사 먹을 때 계약 썼어? 우유 얼마예요? 300원 하면 끝이야 아니야? 끝이지. 뭐 거기서 계약서 주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 도장 찍고 막 그래? 그렇죠? 아니잖아. 모든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이에요. 뭐가 원칙이다? 여러분들이 계약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긴 해요. 증거니까. 계약서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야, 네 땅 얼마? 1억. 오케이.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했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 얼마냐? 1억. 오케이. 계약 성립한 거야 그냥. 근데 나중에 걔가 딴 소리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증거로서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계약서만이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녹음하죠? 일반적으로 녹음도 해 안 해? 하잖아. 그것도 증거야. 민사소송에서는 불법 녹음도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대화자간의 녹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잖아. 전화 있잖아. 전화 걸면서 녹음 하면 돼. 그것도 증거야. 한마디로 딴 소리 못해. 그거 증거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 인정해주거든. 그거 전부 다. 대화자간의 증거도.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가 중요한, 계약서는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유 하나 사 먹을 때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법률은 뭐다?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별로 없어. 뭐가 있냐? 유언. 그 다음에 법인 등기. 유언의 방식. 법인은 등기. 혼인은 신고. 땡. 이거밖에 없어요. 자, 내가 저번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법인은 설립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가 설립해요? 등기가 설립하죠? 등기 안 하면 법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법인은 등기해야만 법인이다. 일정한 형식을 요한다라는 거죠. 등기라는 형식을. 그 다음에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만 하면 법적인 부부예요? 혼인 신고해야 법적인 부부예요? 혼인 신고해야 법적인 부부지. 결혼식만 했다고 법적인 부부는 아니죠. 결혼식만 하고 살면 그건 사실혼 관계에 불과해가지고 법률은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유언도 마찬가지인데 유언의 방식이에요. 즉 내가 죽을 때가 해서 막 떠들잖아요. 뭐라고 하나 집 주고 둘째 어떻게 하고 죽잖아. 그건 유언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공정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뭐 녹음에 의한 유언 해가지고 딱 유언의 방식이 있어요. 그 형식을 갖춰야만 법적으로 유언이지 그 외에는 유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 뭐 구수에 의한 유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민법에 있는 방식을 갖춰야만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유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실제 있던 사건 한 20년, 10년 넘었게 된대. 갑이라는 사회복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얘가 재산 200억을 땅하고 건물하고 200억 정도 재산이 있어. 이걸 연세대 학교법인 연세대에 기부하겠다가 유언해버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학교법인 연세대에다가 기부하겠다 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썼거든요. 유언장에 썼어. 그런 다음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하고 연세대하고 싸이 붙었어요. 왜 싸이 붙었냐면 유언장에 자필증서의 유언은 유언의 취지를 쓰고 연월일 써야 되고 연월일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명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안 써도 돼요. 주소 쓰고 나중에 기명 날인이에요. 마지막이. 근데 기명은 했는데 날인을 안 했어. 유언장에. 아버지 의사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죠. 나 기부하겠다고. 맨날 평소에도 그 얘기 했었고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에 도장은 안 찍었어. 기명만 했지.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하고 연대하고 싸이 붙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누가 이겼을까?
자기들이 이래요. 유언은 뭐라 했어? 일정한 영무결, 요식행위.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되지. 형식이 없으면 전 쓰레기야. 저건 종이 쪽지 불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그래서 당연히 연세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승소했어요. 그래서 도장 하나 때문에 200억이 날아간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어머니? 나 같으면 소송 제기한다, 안 한다. 내가 자식이다면 아버지의 굳건한 의지였어요. 살아서 전에. 그쵸? 돌아가셨어요. 유언장에 써놓고, 소송해, 안 해? 안 해. 해야지, 당연히. 돌아가신 분 유지가 뭔 소용이야, 그쵸? 200억인데, 그쵸? 아, 돌아가신 분이고, 나는 낫지,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도 재밌는 판례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 시신 갖고 싸우는 것도 있는데, 시신 갖고 왜 싸우는지 몰라, 나는 도대체. 돌아가신 분 시신 갖고 니 거니, 거니 싸운 적도 있어요, 판례상. 대법원 판례인데,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모든 법률행위는 뭐다? 불효식행위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161페이지에 오면, 맨 위에,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방식의 자유를 포함으로 모든 법률행위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효식행위다. 다만 민법은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식행위라고 하고 법인 설립 등기, 혼인 신고, 유언의 방식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이것은 요식행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생전회의 이런 것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보자고요. 모든 법률행위는요. 모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다고 얘기해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는데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뭐냐면 그것이 법률행위로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이 법률행위로 인정되려면 이것은 갖춰야 한다. 그런 그거 갖다 법률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그건 법률행위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부존재 혹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불성립이라고 얘기해요.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그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혹은 성립하지 않았다 해서 불성립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췄어요. 갖췄으면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그래서 효력이 있으면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 특이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 그건 불성립하고 땡인 거지. 거기서 무효, 취소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끄다서 불성립으로. 일단 성립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법률의 성립 요건은 뭐 있느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가 반드시 뭐가 있으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도 있는데 모든 법률행위는 원래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러니까 불요식행위는 이것만 있으면 돼, 일반적으로. 근데 일정한 행위는 특정한 방식을 요한다고 했잖아요. 그 방식이 있어야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이게 그거예요. 법인은 뭐 해야 돼? 등기. 혼인은 신고. 그 다음에 유언은 방식. 이게 특별 성립 요건이에요, 이게, 결국은. 일반적으로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거는 요게 더 있어야 되거든, 한마디로 해서. 방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뭐 정지 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마디만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성립 요건, 효력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법률의 성립 요건이란 그것이 법률행위로 보이기 위한 최소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것들은 특별 성립 요건인데, 그럼 보세요. 아까처럼 유언장 썼죠. 썼어요. 기명했는데 뭐 안 했어?
날이나 했어. 그건 뭐야? 유효야, 무효야, 불성립이야? 불성립이야. 성립을 안 했잖아. 요 방식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안 갖췄거든. 그러니까 그 유언은 불성립 땡이에요. 거기서 유효, 무효 취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불성립 땡 되는 거예요. 말해서. 근데 기명 날인 했어요. 그쵸? 그럼 효력이 있어.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했어. 근데 유언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의사 무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효예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일단 성립을 해야지만 효력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명 날인 할 때 날인 안 했어. 그럼 뭐야? 불성립. 유효, 무효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성립 땡인 거라고, 그거는. 유효, 무효가 필요 없어, 여기는. 근데 기명 날인 했어. 그쵸? 일단 성립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이제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성립 요건 안 갖추면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 성립을 해야만 효력을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이게 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당사자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 효력을 걸었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배웠죠? 의사 능력 없는 장애는 뭐라 했어요? 무효. 제한 능력 장애를 더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목적에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타당성인데 일단 확정. 법률행위는 확정돼야 된다. 따라서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뭐냐면 무효예요.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법률행위는 확정돼야 되는데 따라서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차가 10대가 있다. 티코부터 벤츠까지 10대의 차가 있어요. 근데 을하고 계약했어요. 내 차를 300에 팔게 오케이 했어요. 계약은 성립했어, 안 했어? 내 차를 300에 팔게 했어요. 상대방 오케이 했어. 계약은 성립했어, 안 했어? 했어. 아, 나 의사표, 나 사람이 아니야. 당사자. 나 사람이잖아. 의사표도 있잖아. 한마디 말해서. 뭐 하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티코부터 벤츠까지 10대의 차가 있는데 300에 팔게 300 오케이 했는데 그럼 뭘 판다고? 티코가 300이라는 거야? 벤츠가 300이라는 거야? 알 수가 없죠.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따라서 그런 불확정한 범위는 뭐다? 무효다.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확정은 주의할 게 법률행위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뭔 얘기냐면 내가 내 차를 300에 팔게 라고 하면서 소나타급 이상으로 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벤츠인지 뭐 티코인지 뭔지 안 정했지만 최소한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나타급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불확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라. 그게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효하다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그래서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확정은 계약 당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표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 가능. 마찬가지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마찬가지 뭐냐면 무효예요. 이때 불가능은 법률상 불가능해도 무효고 사실상 불가능해도 무효인데 이때 사실상 불가능한 거는 사회 통념에서 판단한다. 법률상 불가능해도 무효고 사실상 불가능해도 무효인데 무효는 사회 통념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예컨대 내가 해운대 백사장에 바늘을 하나 떨어뜨렸어요. 실수로. 누군가 그거 찔리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용역회사가 계약 맺기를 해운대 백사장에 떨어뜨리는 바늘 찾는 계약했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한 10만 명 동원해서 전부 다 자석하게 두고 다니면 혹시 뭐 살 수 있었는지. 불가능은 아니죠, 한마디만 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그런 건 뭐다? 무효다예요. 마찬가지 독도 앞바다에 내가 실수로 금바지 떨어뜨렸어요. 독도 앞바다에 떨어진 금바지 찾는 계약했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스키스쿠버 10,000명 정도 동원하고 장비 동원하면 혹시 모르지. 근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가능하긴 하지만 사회 통념상 가능하진 않죠. 그런 것을 불가능한 범위라고 하고 그런 계약은 뭐다? 무효다예요. 무효다. 불가능한 계약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요걸 할 때는 맨날 이건데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은 갑소유의 집에 대해서 5월 1일 날
1억 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하고 5월 30일 날 얘는 돈 주고 얘는 집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또 다 문제 없는 계약이잖아. 1억도 확정돼 있고 한마디로 해서.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은 4월 29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불타 없어졌던 거예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4월 29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불타버렸어. 한마디로 해서. 그럴 수 있죠. 한마디로. 자, 그럼 5월 1일 당시에는 있는 집이야, 없는 집이야? 없는 집 한 거죠? 그럼 처음부터 가능한 계약이야, 불가능한 계약이야? 불가능한 계약. 없는 집 한 거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이겠지. 이걸 뭐라 하면 처음부터 불가능해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 계약은 뭐예요? 없는 집 팔았잖아. 유효야, 무효야? 무효. 불가능한 계약 뭐라고 했어? 무효. 즉 갑과 을과 간의 저 집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다예요. 무효다. 자,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5월 1일 당시엔 집이 있었어요. 근데 5월 15일 날 아직 넘겨주기 전이죠? 전에 불탔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계약 당시에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럼 나중에는 불가능한 거죠? 이거 뭐냐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불가능해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저 계약은 뭐냐면 유효해요. 유효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저 집이 이제 5월 15일 날 불탔는데 불탄 원인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채권법에 나와요. 이 뒤에 얘기가 또 있는데 이 뒤에 얘기는 채권법에 나와요. 채권법에. 일단 민법 총칙에서 요것만 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 그건 뭐예요? 무효고.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면 그건 후발적 불능이고 그건 유효한 계약이에요. 계약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가끔 문제 낼 때게 법률행위가 원시적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무효다라고 돼버려요. 맞아, 틀려? 틀리지.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거든. 유효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가능은 뭘 얘기한다?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 후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적법. 우리는 법치주의국가예요.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법치주의국가죠? 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지.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적법, 법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행법규가 있고 임의법규가 있어요. 아까 봤죠? 강행법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법규. 반드시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따라야 되는 걸 강행법규라고 해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임의, 네 맘대로 하세요. 따르든지 말든지. 아까처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했죠? 그 규정이 있는데 아이고 배만 팔고 돈 안 팔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규정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도 되는 걸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다시 강행법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효력규정이 있고 단속규정이 있어요.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나와지는데 이때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유효해요. 단 행정제재를 받아요. 뭐 이것도 행정제재 받으면 맞지만 똑같아요. 이것도 행정제재 받긴 받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해요.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너 미성년자 아닌 걸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서 너 미성년자 아닌 걸로 해서 취소 못하도록 하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건. 아, 그럼 다 그렇게 하라고? 그쵸? 7살짜리하고 계약하라고? 너 미성년자 아닌 걸로 하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행위 능력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전부 다 뭐냐면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반드시 따라야 돼, 말아야 돼? 따라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효력 규정 중에서 무효로운 판례가 뭐가 있냐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예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법정 수수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돼 있어요. 우리 판례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법정 수수료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인데 내가 중개업자한테 그랬어요.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잘 좀 해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중개업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시켰어요.
중개업자가 나한테 100만 원 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 100만 원 다 줘야 돼? 80만 원 줘도 돼? 80만 원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100만 원 달라고 계약 그렇게 했죠? 상관없어. 그냥 80만 원 줘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 다 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줬다가 나중에 20만 원 더 줬거든 뺏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상관없어요.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다?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 법정 수준을 넘는 것은 무조건 부당 이득으로 돌려줘야 돼요.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의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니까.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유효한데 행정제만. 이게 행정법규가 중요한 행정법규가. 맨날 하는 얘기죠. 내가 술집에서 술 먹었어요. 술 먹었는데 술값이 좀 과하게 나왔어요. 술집 주인이 술값 내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술집이 무허가 술집이야. 한마디 해야지. 아저씨 무허가 술집이잖아. 나 술값 못 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무허가 술집에서 술 먹었을 때 나는 법적으로 술값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허가 술집에서 술 먹었을 때에 법적으로 술값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안 내면 끌려가 일단. 그렇죠. 사실적으로. 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무허가 술집은 행정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벌금이나 과태료 맞죠? 그렇지만 사법상 매매 계약의 효력을 열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하면 되죠. 요 앞에 포장마차 있잖아. 다 뭐야? 포장마차 있잖아. 다 뭐예요? 호떡 팔고 떡볶이 팔고 다 뭐예요? 무허가지 뭘. 거기서 호떡 먹고 떡볶이 먹었어요. 오뎅도 먹었어. 그쵸? 떡볶이가 오뎅값 내야 돼 말아야 돼? 내야지 당연히. 안 내면 혼나지 아줌마한테. 그죠? 오뎅 국물로 만들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법상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거당할 수도 있잖아 한마디로. 행정 제재는 받았지만 사법상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은 이제 단속 규정이라고. 대표적인 그런 행정법규가 있고 나중에 배우지만 중간생략등기 시험에 그거 나와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를 규정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 맨날 나오는 게 그거야 한마디로 해서. 요거 나오는 건 중개수수료고 항상. 요건 중간생략등기 나와요. 중간생략등기 나중에 보시네. 그 중간생략등기 금지를 규정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는 판례. 그거 나와요. 한번 보셔도 되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사회탕상하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보러 가죠.